시어머니 죽고 나서 낳으면 되죠.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명자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말에 돌아온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아니 사실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최명자, 68살입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구 명자의 집이에요. 남편 박철수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아파트 세 채 중 하나죠. 아들 준혁이와 며느리 혜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1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로 이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편이 차에 치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경찰은 가해 차량이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 주인이 며느리를 봤다고 했거든요. 명자가 혜진에게 물었더니 마트 갔다가 우연히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피해자였던 준혁이 상속 포기를 하면서 보험금 15억과 아파트 세 채가 명자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진 게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명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실에서 나가세요. 보기 싫어요. 김치찌개만 매일 내놓고 식사도 늦게 차려줬어요. 전화벨이 울려도 무시했습니다. 명자는 몰래 거실과 주방, 자신의 방에까지 녹음기와 작은 카메라를 5개나 설치했어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손주 얼굴 좀 보고 싶구나.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혜진은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죽고 나서 낳으면 되죠.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녹음기가 모든 걸 담았을 테니까요. 그날 밤 명자는 오랜 친구 이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는 신경과 전문의예요. 정희야, 치매 증상이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알려줄래? 친구는 의아해하면서도 초기 치매의 증상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자는 거울 앞에 섰어요. 며느리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려면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부터 명자는 치매 환자가 되기로 했어요.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날 아침, 명자는 식탁에 앉아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준혁아, 아침 먹었니? 네 어머니, 방금 드셨잖아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5분 후 명자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준혁아, 아침은 먹었어? 혜진은 시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눈을 굴렸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식사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거 있으세요? 명자는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 준혁은 서울에서 저명한 의사가 진료하는 신경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명자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진료실이었어요. 의사가 명자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명자는 친구 정희에게 배운 대로 대답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의사는 종이에 시계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명자는 일부러 숫자 배치를 엉망으로 그렸어요. MRI 검사와 인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명자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준혁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 많을 텐데. 혜진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잖아요. 하지만 명자는 백미러로 며느리의 얼굴을 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명자는 증상을 더 심하게 연기했어요. 화장실 위치를 못 찾아 헤매고 며느리 이름을 기억 못하는 척 했습니다. 밤중에 현관문을 열려고 하기도 했어요. 준혁이 출근하고 나면 혜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계세요. 나올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명자를 방에 가두고 점심도 주지 않았어요. 저녁도 한 끼만 차려줬습니다. 명자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녹음했어요. 혜진이 욕설을 퍼붓는 장면도
약을 제때 주지 않는 장면도 못 이어. 며칠 후 혜진은 친구들을 만나러 카페에 갔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사설 탐정 김대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년 전 남편 사고 당해 며느리 동선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그날 저녁 명자는 혜진의 휴대폰 문자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친구 정미랑과의 대화였어요. 언니, 기회 만들게. 조금만 기다려. 명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준혁이 퇴근 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는 거 어때요? 명자는 치매 환자처럼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일정 다 짤게요. 혜진은 즉시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성산 일출봉이랑 동문시장 꼭 가야 해요. 명자는 며느리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사설 탐정 김대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음날 명자는 혜진 몰래 카페에서 김대식을 만났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분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속에는 CCTV 사진들이 있었어요. 1년 전 그날 혜진이 시아버지에게 전화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친구 정미란이 운전하는 차량이 보였어요. 횡단보도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두 사람이 만나 대화하는 장면까지요. 명자는 눈물을 삼키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까? 네. 당시 맞은편 건물 경비원이 모든 걸 목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아들을 불렀어요. 준혁이 퇴근하자마자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준혁아, 이걸 봐. 아들은 서류를 보더니 온몸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제주도 여행에서도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준혁은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준혁아, 우리 이번엔 모든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자.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원수도 갚고 며느리의 본 모습도 세상에 드러내야 해.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연기하겠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변호사 한수점을 만났습니다. 명자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살인 교사로 입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여행 일주일 전 혜진은 시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갔어요. 명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위치 추적 기능을 껐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비 휴대폰을 준비해뒀거든요.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잠든 척 누워 있었어요. 혜진이 화장실로 가더니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절벽에서 밀면 끝. 완벽한 사고야. 다음날 아침 명자와 준혁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한 일행은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첫날은 조용히 섭지코지를 돌아봤어요. 혜진은 시어머니를 살갑게 챙기는 척했습니다. 준혁은 아내의 연기를 보며 속이 뒤틀렸어요. 둘째 날 아침 성산 일출봉 입구였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올라가요. 혜진이 명자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에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명자는 치매 환자처럼 비틀거렸어요. 정상 근처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난간이 낮은 절벽 끝이었어요. 아래로는 까마득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사진 찍어드릴게요. 혜진이 명자를 절벽 가장자리로 이끌었어요. 주변에는 다른 관광객이 잠시 없었습니다. 명자는 멍한 표정으로 난간 끝에 섰어요. 혜진이 휴대폰을 들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재빨리 살폈어요. 혜진의 손이 명자의 등 뒤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준혁이 달려와 아내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뭐야? 어머니가 넘어지실까봐 잡으려던 거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차갑게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래?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 명자는 아들의 연기에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때 관광객처럼 보이던 한 남자가 카메라를 내렸어요. 사설 탐정 김배식이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렌즈에 담겼어요. 오후가 되자 동문시장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시장 골목길이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관광객과 상인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어머니, 손 꼭 잡고 계세요. 준혁이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여보, 잠깐 저기 가게 좀 볼게. 혜진이 남편을 다른 곳으로 유도했어요. 준혁이 물건을 구경하는 사이 혜진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기 예쁜 거 있어요. 같이 가요. 혜진이 명자의 손을 잡더니 빠른 걸음으로 골목 안쪽으로 갔어요. 좁은 길을 지나 시장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명자의 손을 놓았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반대쪽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자는 시장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준혁이 급하게 시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혜진도 함께 찾는 척하며 이곳저곳에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명자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명자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어요. 준혁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는데 실종됐어요. 경찰관 2명이 출동했어요. 1시간 후 버스 정류장에서 명자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명자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어요. 경찰이 명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준혁이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짜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도 다가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다행이에요. 정말 놀랬어요. 눈가를 훔치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관이 당부했어요. 치매 환자분은 손 꼭 잡고 다니셔야 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준혁과 명자는 침대에 누웠어요. 혜진은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문을 잠갔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력은 실패했어. 시장도 안 됐고 서울 가서 다른 방법 찾자. 준혁은 혜진이 씻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조용히 확인했어요. 그는 이를 악물며 화면을 촬영했어요. 다음날 아침 명자는 증상을 더 심하게 연기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집에 가고 싶어요. 식사 중에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예요. 여행 왔잖아요. 혜진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새벽이었습니다. 명자와 준혁은 호텔 비상계단으로 나갔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서울 가면 모든 걸 끝내자. 명자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원수 꼭 갚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1년 동안 참아온 슬픔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혜진은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계획은 실패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다음 계획을 구상했어요. 하지만 명자의 가방 안에는 USB가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혜진이 손을 뻗던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동문시장에서 명자를 발견하고도 모른 척 지나간 CCTV 영상도요. 혜진이 친구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촬영한 파일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명자는 즉시 변호사 한수정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증거 확보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날 명자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살인교사 미수, 노인학대, 유기미수로 입건 가능합니다. 명자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며느리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혜진은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 써야 할 것 같아. 제주도 실패 이후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명자가 외출복을 단정히 입고 들어섰습니다. 똑바른 자세에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혜진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언제 나가셨어요? 명자의 뒤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준혁,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 그리고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 씨, 지난 6개월 동안의 치매는 모두 연기였습니다. 혜진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준혁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자가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쳤어요. 변호사 한수정이 옆에 섰습니다. 김혜진 씨, 저는 한수정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증거들을 확인하세요.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 죽고 나서 나오면 되죠.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6개월 전 그날의 녹음이었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떨었어요. 그건 두 번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 그날 횡단보도 근처 CCTV 화면이었어요. 혜진이 시아버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정미란의 차가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요. 혜진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 성산 일출봉 영상이었어요. 절벽 끝에서 혜진이 명자의 등에 손을 뻗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준혁이 달려와 막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어요. 네 번째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엔 절벽에서 밀면 끝. 완벽한 사고야. 혜진이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검찰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혜진 씨, 노인학대, 유기미수,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혜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명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1년 전 당신이 시아버지를 그 횡단보도로 부른 거 다 알아요. 궁금하시죠?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경찰관이 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혜진은 발버둥을 쳤어요. 놓으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명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1년 전 그날 당신이 시아버지께 전화했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급한 일이 있다며 그 횡단보도로 오라고 했어요. 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친구 정미란이 미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영자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정미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혜진이 횡단보도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나타나자 차를 급발진시키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 한수정이 서류를 꺼냈어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편의점 주인과 건물 경비원이 모든 걸 봤어요. 준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이 혜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혜진 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혜진은 울며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소식이 들렸어요. 공범 정미란도 자택에서 체포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정미란은 체포되자마자 모든 걸 자백했어요. 혜진 언니가 시켰어요. 보험금 나누기로 했어요. 다음 날 친구 한소영과 박은지도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 계획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였어요. 준혁은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자는 검찰에 남편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어요. 한 달 후 검찰은 혜진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살인교사, 살인미수, 노인학대, 유기미수, 정미란은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재판은 명백한 증거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법정 선고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혜진은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방청석에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범죄자일 뿐이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혜진,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정미란,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한소영과 박은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혜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강남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마당에는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상추가 이렇게 컸네요. 아들과 함께 텃밭을 돌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녁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넌 잘못이 없어. 이제 다 끝났으니 앞만 보자. 명자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을 상담해 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이었어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명자는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에 응했어요. 노인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됩니다. 우리도 존엄한 사람이에요. 방송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명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렴. 서두르지 말고. 준혁은 새로운 연인을 어머니께 소개했어요. 여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명자는 그녀의 눈빛을 오래 바라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교도소 어딘가에서는 혜진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작업장에서 노역을 하며 시간을 견뎠습니다. 가끔 혜진의 친지들이 면회를 왔지만 혜진은 눈물만 흘렸어요. 어느 봄날 명자는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당신 원수를 갚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명자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십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시험을 견디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어요. 명자는 산소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보다 진심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